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네, 살다 35번 복수정답 처리됐죠? 비주거용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도배가 없잖아요. 내가 전국 모의고사를 오류를 범해보기는 지금 16년 강의 동안 처음입니다. 난 몰랐어요, 그걸. 다른 교수님이 전화 왔대. 어쨌든 이번 모의고사가 지금 아마 테스트가 된 거예요. 10월 달에 제가 한 번 더 내는데 아마 10월 달이 내 점수로 연결될 거예요. 시험장 점수로. 이번 모의고사는 이제 하나 정도는 내가 틀려라고 했어요. 자금조달계획서. 들어갈 내용 아닌 거. 그건 제가 틀려라고 일단 낸 거고, 아마 이제 오늘 이번에 본 모의고사에서 적게는 5점, 난 많게는 10점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게 내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9, 10월 동영 모의고사가 이제 마지막 정리 2달이 이제 당락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영을 진짜로 안 들어버리면 문제가 진짜 심각해져요. 이거는 그 문제풀이 과정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이론 정리하면서 문제 적응력을 키운 거고, 진짜 문제 적응력은 9, 10월이에요. 그래서 이 2달이 아마 당락 결정할 거고, 2달에 이제 내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80점 미만으로 맞으신 분, 80점 미만으로 맞으신 분들은 아마 9, 10월 달을 잘 지내면 10점 정도 올라가 버릴 거예요. 평균 10점 정도 올라갈 거고, 80점 이상을 모의고사에 득점하신 분, 이번 모의고사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신 분들은 아마 한 5점 정도, 그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우리 학원 지금 95.5점이 최고 점수였다면서요. 중개사법.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못하면 100점 맞으니까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80점 이상 득점하신 분들은 일단은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하세요. 내가 낯설은 부분들 보완만 해 주시고, 이제 내가 70점 미만으로 맞았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그럼 틀린 부분들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 부분 다시 암기해야 됩니다. 나는 모르는 거다 생각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번에 그래서 제가 아주 신경 써서 했는데 출제 예상 문제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이제 풀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자, 오늘 종강이죠. 문제풀이. 다음 주부터는 시험이네. 그죠? 자, 오늘 나갈 부분이 조금 많네요. 그래서 요약집 147쪽. 개별적 중개실무. 여기는 출제 비중이 최소한 4개예요.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그래서 이제 4개가 출제 비중을 갖고 있고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유치법의 내용입니다. 우리 잔금 치면 며칠 내에 이전 늦게 하시라고요? 잔금 치면 며칠 내에 이전 늦게 해요? 60일. 그러면 만약에 매매했다. 그럼 잔금 치면 60일 이전 늦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었어요. 계약이율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전 늦게 해주셔야 되죠. 만약에 60일에 이전 늦게 하냐고 다시 팔아치웠잖아요. 그럼 1년 이하 또는 3억 원, 1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만약에 조세 포탈 목적으로다가 미등기 전매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3년 이하의 적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 계약서의 검인제도. 지금 마지막 출제가 24회였거든요. 이게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지금 출제 안 하고 있는데, 검인 대상 계약.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검인을 받아야 되는가 따져보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 농취증 발급 대상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일단은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검인 대상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에 대한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이때는 검인받을 일이 없어요. 토지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 할 때 검인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계약이 대상이니까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 따져봐야 되죠. 그럼 매매 교환 증여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겁니다. 검인받은 계약서 내는 거 맞죠? 그래서 증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이전 등기 합니다. 그럼 이거는 할 필요가 검인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판결로 이거 이전 등기 촉탁 들어갑니다. 그러면 판결서에 검인 받아와야 되죠. 짜고 쓸까봐. 그다음에 경매로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 투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검인 받지 않아요.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그럼 조세 포탈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검인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제되는 거, 이거를 잘 묻죠. 의제되는 거,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습니다.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하죠. 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고, 기타 이제 특이사항으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이전 늦게 하는 겁니다. 검인받은 계약서 내는 거 맞죠? 해지약정서에다 검인 받아와야 됩니다. 세금 추적해야 되니까요. 다음에 공유하던 부동산을 분할하는 겁니다. 공유를 분할 약정서입니다. 검인 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 검인 대상입니다. 가등기 신청할 때는 검인 받은 계약서 내지 않죠. 본등기 신청할 때 검인 받은 계약서를 내는 거예요. 본등기 신청할 때. 이거는 이제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을 걸로 이해되고요. 검인의 절차는 잘 아셔요. 검인 관할은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이렇게 되고, 부동산 소지지예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쳤다. 그중 1개의 시군구청에 검인을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은 당사자 중 1인이 하면 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한 개공, 법무사, 변호사, 검인, 당연 신청 권한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 형식적 심사만 한다. 형식적 심사만 하고요. 이 검인계약서의 필수기사항 암기하고 있거든요. 검인계약서의 필수기사항 어떻게 됩니까? 당목계대, 개조, 당목을 계대로 개조한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일 대금의 정산평가 개혁공사 조건기한 암기하고 있죠. 그럼 검인을 받지 않냐고 미등기 전매했습니다. 검인 받지 않냐고 미등기 전매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제재가 1, 3. 근데 조세포탈 목적 들어가면 3일, 3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볼까요? 교재 234쪽 문제집. 1번 문제.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검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34쪽 1번 문제예요.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있는 길을 신청할 때는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 구청장 또는 그 권한에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까?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다. 이때 시군 구청장의 검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어요. 읍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요. 이때는 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주게 돼 있습니다. 등기소장에게. 자, 2번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있는 길을 하는 경우라도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은 때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을 받은 때에는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 맞아요. 3번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음 4번. 토지나 건축물 이전에 대한 무상계약인 증여계약은 소유권 있는 길 신청 시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 거래 규제 중에 유무상을 따지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뿐이죠. 토지거래허가는 유상계약이에요.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 및 이해약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거래 규제에서는 농취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무상, 유상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러니까 증여도 검인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4번 정답 됐습니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5번 질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알아보시겠죠? 참고하시고요. 2번 문제 넘어갑니다. 2번 문제는요. 4번 질문만 OX하고 갈까요? 검인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OX, X,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심사하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틀렸죠?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요.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검인 대상이 아닌 것을 바르게 묶은 것은, 자, 검인 대상이냐 아니냐. 아주 어려운 문제죠. 갑니다. OX로 갑니다. 토지 공유물 분할 약정서. 검인받아 제출해야 되죠. 세금 추적해야 되니까. 형식적 이전 느끼지만 이거는 세금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검인 받아야 됩니다. 5. 임목 매매 계약서 X. 공장재단 매매 계약서도 X. 주택 전세 계약서도 X. 건물 증여 계약서 5. 판결에 부동산 소유권이 있는 판결서 5. 매수인이 국가인 매매 계약서 X. 토지주택의 교환 계약서 교환 5죠. 소유권 있는 게 할 때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되죠. 예, 그래서 일단 교환도 옵니다. 그럼 정답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 니은, 디귿, 리을, 시옷.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들어갑니다. 기업공사의 중개로 갑과 을 간의 엑스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서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갑 또는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X 바로 나가야 되죠.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검인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야 되죠. 틀렸고 2번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계약일 경우 을이 매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엑스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 대상이 된다. OX, X. 거래기주에 저당권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그러므로 X. 소유권이 대상이고 3번 계약서를 작성한 기업공사는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우리 개공은 검인 신청 의무는 없어요. 이건 권한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직접 기업공사가 위임을 받아 검인을 신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3번 질문도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질문. 을이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원인 허위기재예요. 신청하였다면 3년 이하 적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맞죠? 이거는 검인을 탈세를 목적으로 검인받지 않냐고 미등기 전매했잖아요. 그럼 3일로 처벌합니다.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는데 만약에 증여를 했는데 세금을 포탈하고자 매매계약으로 만약에 등기원인을 기재했다. 그럼 이때는 조세포탈 목적이 추정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3일로 처벌해요. 이게 3년에 1억이에요. 자,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5번입니다. 갑과 을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쌍무계약이라는 얘기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잔금 치른 날로부터 6월 이내 소유권 있는 게를 신청해야 한다. 6월이 아니고 60일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럼 5번 문제 가보십니다.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역시 또 박스형인데 아닌 거라고 나왔네요. 당목계대 개조가 아닌 거. 기억갑니다. 목적 부동산 및 계약 연을 기재하는 거 맞아요? 그럼 O, 계목 여기에 걸렸어요. 니은 계약의 조건기한인 경우는 조건기한 조에 걸렸죠? O,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이거는 대에 걸렸죠? O, 중개거래 시 개업공사입니다. 개업공사 기재하는 거 맞죠? 개에 걸렸고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이요.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계약은 검인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X.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역시 X.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좋습니다.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역시 X. 인도일시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자, 그럼 정답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몇 개예요? 3개. 미음, 비읍, 시옷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의 검인제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시 요약집 들어갑니다. 부동산 실명법이죠. 그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25회, 27회, 28회 작년에 쉬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법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걸로 보이는데 우리 쪽에서 이렇게 자주 내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시험에서 지금 27회, 28회 연타수 출제했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하고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실명법인데 우리 쪽에서 주로 묻는 것은 이제 법률 관계를 사실은 묻지 않았었는데 이건 민법에서 주로 물었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서 최근 시험에서 계속 법률 관계를 물었네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출제위원들이 잘난 척 하느라고 법률 관계를 자꾸 묻는데 우리 쪽에서는 실무 과목이니까 이걸 주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실명 등기 의무가 있는 거. 이 법상 실명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니죠.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에요. 그래서 물권 전체,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물권 전체가 실명등기 대상이다. 그럼 채권은 실명등기할 의무가 없어요.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이거는 실명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이 규제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규제하고요. 장기 미등기도 규제한다. 그럼 장기 미등기는 잔금치료 며칠 내에 등기하라고 했어요? 60일. 3년 동안이나 자신 앞으로 등기 안 한 자를 장기 미등기자라고 해요. 이 자는 명의신탁자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거. 일단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입니다.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게 뭐예요? 양도담보.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 해주면은 가등기담보. 그래서 이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일단 제외. 그러면 양도담보할 경우에 이전등기합니다. 이전등기할 때는 등기관에게 이거 담보란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되죠. 그거 안 내면 명의신탁이에요. 안 내면.
자, 두 번째 상호 명의신탁입니다. 이거 상호 명의신탁은 무늬만 명의신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를 말하죠. 그래서 1인 이상이 부동산에 대하여 이제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자로 확정을 하고 그 공유로 하는 등기. 이게 바로 상호 명의신탁이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들이 바로 이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상호 명의신탁은 제외됐어요. 다음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됐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실무니까 더 중요한 게 우리는 특례가 중요합니다. 이 특례는 종중에 대한 특례가 있고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있다. 그래서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원래는 명의신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래서 일단은 특례 규정 세 가지만 적용하고 나머지 특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법률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형 명의신탁이 있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고 계약 명의신탁이 있는데 이 법률 관계는 민법 시간에 공부했을 걸로 보이고 문제 풀면서 그건 정리하기로 하고요. 제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또 실무니까. 제재. 실명법상 제재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과징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서 나가는데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나간다? 30%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나가요. 최고가 30%예요.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되는데 이 이행강제금은 만약에 과징금 부과됐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1년 내 등기를 안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으로 부동산 평가액의 몇 프로가 나간다? 10%가 나간다. 이게 1차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래서 1차 이행강제금 나갔는데 다시 1년 내에 자신 앞으로 등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동산 평가액의 몇 프로가 나간다? 20%. 그래서 1차 10%, 2차 20%가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벌도 나가는데 이 형벌은 숫자로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5.2죠. 5.2, 3일. 기억나세요? 5가 뭐예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의신탁자가 나가죠. 다음에 요거 3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거는 누가? 수탁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신탁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벌까지 다 맞을 수 있죠. 근데 수탁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의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자, 그럼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기로 합니다. 문제집 돌아갑니다. 교재 238조 6번 문제 갑니다.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와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동법에 의하여 명의신탁 금지 대상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등기를 포함하여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이다. OX, X. 실명등기 의무가 있는 게 뭐만 대상이라고요? 물권. 부동산에 대한 물권만 대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입니다. 모두 실명등기 하셔야 되죠. 그러나 임차권, 환매권, 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다. 틀렸어요. 제가 즐겨 쓰는 질문인데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이게 상호명의신탁이죠.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OX, X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외됐어요.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고 다음 3번 질문.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된다. OX. 이건 해당한다죠 원래.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기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실명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 효력 규정,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특례가 적용될 뿐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같아요, 틀려요? 같죠.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가 적용이 됐다. 그럼 이거는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래서 이걸 유효한 명의신탁이라 불러요. 이거를. 자, 다음 4번 내려갑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과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된다. 자, 지금 타방 당사자가 몰랐다고 그랬죠.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건 계약 명의신탁을 말하죠. 근데 명의신탁 약정은 어떻게 돼요?
무효예요. 자, 그래서 4번 질문 약정이 유효가 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입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이나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및 과징금, 벌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효력 규정, 제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그럼 7번 문제 내려가 보실까요?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에 갑이 매도인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 소유권 있는 기가 격려되었다. 그 후 을은 다시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이 소유권 있는 기를 마쳤다. 그럼 케이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동산 매도인이 누구? A.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갑이. 그 다음에 을과 이 갑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죠.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은 갑이 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A로부터 을에게 이렇게 넘겼죠 지금.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을이 제3자 정에게 다시 팔아치웠죠 지금. 이거 뭐예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맞죠? 이거를 다른 말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부르죠. 자, 이건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신탁자 맞아요? 갑이 신탁자죠? 매도인과 신탁자가 계약을 하면 이게 뭐예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매도인과 수탁자가 계약을 해버리면 매도인과 수탁자가 계약을 하면 이때는 계약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을이 지금 이거 수탁자가 됐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인가요? 유효죠. 매매계약 유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됩니다. 제3자 정에게 팔아치웠어요. 그럼 신탁자 갑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악불문 대항물가죠. 그럼 유유히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때 요 신탁자는 실명법상 5.2로 처벌하는 거 맞아요? 5.2죠. 을은 3.1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갑니다. 1번 질문. 이 경우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 속한다. 맞습니까? 예, 중간생략형이에요. 2번.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맞습니까? 무효예요. 다음 3번.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OX. X. 을 앞으로 된 소유권 있는 게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럼 물권은 A에게 복귀해버리죠? 그럼 만약에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말소해주지 않습니다. 안 해주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A를 대위하죠.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고 말소가 돼버리면 복귀됐죠. 다시 이전 등기해라.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번 응답됐고 4번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까?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정은 제3자 정은 알았던 몰랐던 취득한다. 근데 이자가 적극 가담하면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5번 갑은 5년 이하의 적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습니까? 갑은 신탁자죠. 5.2로 처벌합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넘어갑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판례 입장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하므로 타주 점유 맞아요? 명의 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자주 점유야 점유 시효 취득할 수 있죠? 2번 질문. 수탁자가 임으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건재당권을 설정한 것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자, 우리 수탁자 계약명의 신탁이든 3자 간 등기명의 신탁이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치웠어요. 이자는 횡령이다 아니다? 횡령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전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횡령이다라고 했어요. 판례가. 근데 이 판례 변경했죠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어가지고 이거 수탁자의 점유는 이거는 정당한 적법한 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하더라도 물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처분해버리면 뭐예요 이게? 횡령. 그러니까 물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해가지고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럼 2번 질문 다시 읽어볼까요? 수탁자가 임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건재당권을 설정한 것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OX.
X. 이건 횡령죄가 아니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판례를 변경했죠. 자, 3번 내려갑니다.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이거 경매에 있어서의 계약명의 신탁이죠. 이 판례 잘 아시죠? 무조건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자금을 댄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무조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법원이 계약명의 신탁, 법원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의 경우에 계약명의 신탁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계약명의 신탁이 위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제공한 매수 자금이라 할 것이다. 맞습니까? 예. 이거 이 판례 여러분들 구분하고 있죠? 실명법이 1995년 7월 1일서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1년의 유보기간 주고 이제 자기 앞으로 돌려야 하는데 만약에 계약명의 신탁이 실명법 시행 전에 있었다. 실명법을 시행하기 전에 있었어요. 그럼 이때는 소유권을 신탁자가 취득한 거예요? 수탁자가 취득한 거예요? 계약명의 신탁이 이거 아니에요. 병이 있고 매매계약을 의리했고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뒤에서 자금을 냈죠. 자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은 이제 을과 병이 했고요. 등기를 병으로부터 을에게 바로 넘겼죠, 이거. 그러면 약정 무효고 매매계약 유효고 등기는 유효. 이자가 몰랐죠, 지금. 몰랐으니까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계약명의 신탁이다. 그러면 이 계약명의 신탁의 경우 갑이 신탁자가 된 거죠.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가 수탁자입니다.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 1995년도 7월 1일 전에 계약명의 신탁이 있었어요. 이때는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취득해요? 을이 취득해요? 갑이. 신탁자가 취득했다. 그때는 명의신탁이 인정이 됐었으니까. 맞죠? 이자가 취득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부동산 자체를 갖고 있어요? 그럼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자체에 반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근데 실명법 시행 후에 만약에 계약명의 신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해요? 을이. 그럼 이자가 부동산 자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자체에 반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금만 요구할 수 있죠? 이거예요. 그러면 4번 질문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실명법 시행 후에는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에 반할 요구할 수 없고 매수 자금에 대해서만 반환 요구할 수 있죠. 자, 그럼 5번 내려갑니다. 명의신탁자는 불법 점유자 내지는 불법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명도 내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명의신탁의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누구로 봐야 돼요? 수탁자로 봐야 돼요? 신탁자로 봐야 돼요? 수탁자로. 그러면 결국은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를 수탁자로 보기 때문에 명의인으로 보기 때문에 명의인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신탁자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5번 주문 틀렸네요. 이거 신탁자는 직접 불법 점유자 내지 등기, 불법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명도 내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거 수탁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일단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풀어봤고요. 9번 문제 가볼까요? 왜요? 답이 2개였어요? 아, 2번 질문 틀렸습니다. 2개. 이거는 정오표가 왜 안 나왔대? 정오표 이거 안 나왔죠? 횡령죄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자, 2번하고 5번 처리합니다. 횡령 나오면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무조건 틀렸다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자, 9번 넘어갑니다. 9번. 신탁자 갑과, 이건 이제 15회 때 문제였는데,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에 명의신탁증을 한 뒤에 갑이 을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을이 매도인 병,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증 사실을 모름의 동그라미죠.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몰랐다 그러면 계약명의신탁 떠올리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있는 게가 을의 명의로 격려된 뒤에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이 소유권이 있는 게를 격려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관계죠. 지금 매도인이 누구? 병. 수탁자가 을. 신탁자가 갑이었습니다. 이때 이 을이 제3자 정에게 팔아치운 거죠.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모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다른 명의신탁과 달리 수탁자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유효다. 이걸 꼭 찾아야 되고, 수탁자가 제3자 처분하더라도 이건 횡령이 아니다. 이 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을, 수탁자는 지금 3일로 처벌하는 거 맞죠? 신탁자는 5일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가봅니다. 1번 질문.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증의 효력은 무효이나? 맞아요? 명의신탁증은 무효입니다. 다음에 정이 명의신탁증 무효이나 을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있는 게 효력은 유효하다. OX. O. 등기 유효라고 나왔죠? 그럼 정답 바로 1번이에요. 바로 1번입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다른 지문을 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1번이 정답이죠, 이거? 그러니까 다른 건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2번 지문. 을과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맞습니까? 을과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죠? 유효합니다. 정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X. X. 알았다 하더라도 취득한다는 게 판례죠, 지금. 예, 그래서 산학불문 취득입니다. 자, 그럼 2번 질문 틀렸고 3번입니다. 정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있는 이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여기까지 맞아요? 정 앞으로 된 등기 유효죠.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OX. X. 신탁자 갑은 정에게 대항 불가죠. 그러니까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요. 다음 4번입니다. 을의 처분행위는 횡령으로 처벌한다. OX. X. 수탁자 을의 처분행위는 횡령이 아닙니다. 다음 5번이에요. 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 을은 수탁자죠, 지금. 을은 3일로 처벌하죠. 1~3이 아니고 3일로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러면 15회 때 문제였고요. 10번 문제 내려가 봅니다. 같은 문제인데,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수탁자로는 계약명의신탁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있음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모르는 또 동그라미죠. 그럼 이거 뭐예요? 계약명의신탁이다.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계약공사가 부동산 시세를 걸리자 명의등기하는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럼 케이스가 지금 위에 9번 문제가 똑같죠? 매도인이 병, 그다음에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등기를 을 앞으로 했죠, 지금? 자, 그리고 신탁자가 갑이었습니다. 갑니다. 기억,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정은 유효하다. OX. X. 니은.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취득을,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을이 했죠, 지금? 그러니까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요, 특례가 적용된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매도인 병과 남편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처합으로 했어요. 이거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럼 명의신탁정 해지하고 남편은 처앞으로 된 등기 이거 말소하고 내 앞으로 돌려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거는 계약명의신탁이에요. 지금 10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자, 그러므로 니은 지문 X입니다. 다음 디귿.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매매계약 유효죠. 그럼 을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다음 우리 을입니다.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엑소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 신탁자죠? 취득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음 미음,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이거 악의 계약명 신탁이죠, 이제. 자, 알았습니다.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해요, 못해요? 그래도 취득한다. 이자는. 그러면 악의의 계약명이 신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매매계약 어떻게 돼요? 무효. 등기도 무효. 그 다음에 약정도 무효. 전체가 다 무효다. 좋습니다. 하산할 때가 대간에 그럼 옳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일 권리자 명의등기관한 법률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가에게 명의신탁자 밑줄 긋고 가야 되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00분의 30 맞죠? 내에서 밑줄 긋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맞죠? 1번 정답. 그럼 명의신탁자는 최고 30%죠. 이걸 확정금이라고 낸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부과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1번 질문 정답이었고요. 2번입니다. 명의신탁자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죠, 지금. 실명느끼를 하지 않은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로 구한다. OX, X.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면은 몇 프로? 10%예요. 이행강제금 확정금이에요. 10%입니다. 다시 1년 내 등기 안 치면 몇 프로? 20%예요.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10%고 3번입니다.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다시 1년이 경과하도록 실명느끼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30%를 다시 부과한다. 30%가 아니고 20%죠. 그래서요. 신탁자가 과징금과 이행강제까지 최고로 맞아버리잖아요. 그럼 평가액의 60%까지 맞을 수 있어요. 60%까지. 자, 다음 4번입니다. 장기 미등기자 3년 동안이나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한 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자는 명의신탁자와 완존이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장기 미등기자는 3년 이하의 적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X, X, O, 2. 5년 이하의 적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5이다. 자, 5번입니다. 명의수탁자는 5년 이하의 적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는 3일이죠? 예, 3일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럼 실명법 여기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주임법이 나오고 있는데 요약집 돌아가야 되죠. 주임법, 상임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별도 해설이 필요 없고 바로 문제를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간략하게만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골자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주임법, 상임법은 무조건 출제합니다. 무조건 출제하고 최근의 경향이 많이 어려워져 있다는 거죠. 이게 사례형으로 출제하면서 문제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이게. 자, 그럼 우리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주임법, 상임법에 대해서는 일단 적용범위 엄청 잘 물어요. 생각보다. 이거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실사용 주택의 임대차라면 모두 임차인이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러면 일단 미등기 무허가 주택입니다.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주된 부분은 주거용으로 써야 되죠. 일부를 상가로 써도 상관이 없다. 알고 있고. 채권적 전세에도 적용이 되고 있죠. 알고 있고. 그러나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하다. 적용이 없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거 적용돼야 한대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단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죠. 보호받고 있고. 다음에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적용되고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보호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법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이게 상가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상가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 목적 건물의 임대차에 하나 적용하고 있죠. 그럼 교회나 동창회 사무실은 이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그럼 미등기 상가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되죠. 다음에 주된 부분은 영업 목적으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채권적 전세, 상가 전세예요. 적용
됩니다. 일생 상가 임대차입니다. 적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상가는 저는 해석을 법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여기는 반대 견해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는 특이하게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더라. 이게 특이해요. 그래서 요거 숫자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숫자. 서울특별시입니다. 얼마 초과하면 안 돼요? 9억. 9억 이하야 되죠.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여기는 6억 9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입니다. 여기는 5억 4천.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 그래서 서울은 9억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69, 54. 맞죠? 그 다음에 37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과밀억제 원조로. 그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들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기타 지역으로. 그 다음에 이 금액 정할 때 상가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야 하네요? 합니다. 상가는 항상 이거 금액 정할 때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하여 합산하게 돼 있다. 이거 중개보수와 헷갈리는 분 없죠, 지금? 월세 곱하기 70 하는 거. 상인법에 월세 곱하기 70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상인법에는 중개보수 계산할 때만 소액임대차 할 때 그 월세 곱하기 70이죠? 환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을 때 월세 곱하기 70을 하고 상가는 전부 다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적용범위 정할 때도 그렇고 소액임차인 정할 때도 그렇고. 소액임차인.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개보수에는 월세 곱하기 70이 있어요. 근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부 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주임법에는 월세를 따지나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주임법은. 자, 그래서 이 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 숫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단기간에 대한 보호 있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전속기간 보호인데 주임법 몇 년? 2년. 정함이 없었어요. 그럼 2년 가는 거 맞아요? 요 2년 미만을 정한 기간의 이유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 이거 묵시갱신이 있죠? 묵시갱신은 일단 문제 풀면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거 묵시역 갱신이 된 경우에 언제나 해지통지 임차인 할 수 있나요? 언제나 할 수 있죠? 그럼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을 연체했어요? 묵시역 갱신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서 의무로 현재 위반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잘 알고 있고. 이거. 자, 그 다음에 상가는 최단이 몇 년? 1년. 묵시적 갱신 규정 있죠? 근데 상가는 주임법에 없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계약갱신 요건.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럼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의 갱신을 요구했다.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8가지가 있죠? 그거 이해를 일단 해두셔야 돼요. 3기 차임 연체 시에는 거절할 수 있나요? 맞죠? 임대차 계약서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 파손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있나요? 일부 멸실. 일부 멸실. 되죠? 근데 일부가 철거, 일부 철거를 위하여. 이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생각해 보면 철거는 임대인이 자신이 하는 거죠. 그럼 일부 철거 갖고는 안 돼요. 대부분 철거해야 되죠. 그래야 거절할 수 있고. 일부 멸실은 그 상가에 아주 나쁜 놈이 영업하고 있어가지고 벼락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가 깨져버린 거예요. 제3자에 의해서 깨진 거죠, 이게. 그러면 일부 멸실은 거절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구분을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여 총 몇 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이거 보증과 월차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계약갱신 요구에 갱신이 됐거든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깨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묵시적 갱신의 경우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 이제 대항력의 구조. 둘이 똑같다. 대항력은 일단은 주임법입니다. 주택의 인도를 받고 다음 뭘 해야 된다?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택의 인도라는 거 입주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한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이 주민등록 관련 사례들 다세대 다가구 엄청 잘 물어요. 고맙게도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지번까지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동호수까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해야 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 인정했나요? 자녀의 주민등록도 인정을 했다.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상가는 상가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거죠. 증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언제서부터? 그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일단 이 주택, 이 상가의 양수인 인드리지를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이게. 자, 그럼 대항력의 구조 똑같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의 구조도 두 법이 똑같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화 변제할 권리 말하죠. 그러면 일단은 대항력이 있어야 되죠.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and 계약서에 뭘로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는데, 확정일자 받는 것만 둘이 틀리다. 주임법은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등기소, 또 공증인사무소 인정하죠. 근데 상가임대차법은 어디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은 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당권과 누가 먼저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날짜로 우리는 잘 묻기 때문에 날짜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8월 27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았는데 이날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2주택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우선 면의권 누가 먼저예요? 저당권이 당연히 먼저다.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3박자를 갖추되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어야지 우선 면의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는 요 임차인은 8월 28일서부터 우선 면의권 대항력을 모두 취득해요. 이게. 그럼 만약에 8월 28일 날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러면 우선 면의권 누가 먼저라고 봐야 돼요? 임차인이 먼저라고 봐야 되죠. 대항력도 당연히 임차인이 먼저예요. 여기는 0서부터 발생했죠 지금. 근데 요 저당권은 9시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우리는 요런 거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우선면의권 승계 규정이 주임법에 있죠. 상임법에도 똑같이 있죠. 우선면의권, 계약으로 우선면의권을 만약에 보증금만한 채권을 양수받았어요. 누가?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이거 계약으로 양수를 받게 되면 우선면의권을 승계해버리죠. 그러면 승계받은 금융기관입니다. 이거 임차인을 대위하여 이 계약 깰 수 있다 없다? 없다. 깰 수는 없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럼 금융기관은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이제 꼼꼼히 챙겨줘야 되죠. 그래서 일반 채권자는 이거 우선면의권 승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채권자 인정 안 한 거예요. 우리 대법원이 일반 채권자는 우선면의권만 승계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주임법 상임법을 딱 개정하면서 금융기관한테 특별 규정을 줘버린 겁니다. 판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뭔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그 대항력을 상실했어요. 이사를 갚아버렸다. 그럼 이거 승계한 금융기관입니다. 이거 우선면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차인의 우선면의권을 전제로 금융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권인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자의 우선화 변제받을 권리죠.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화 변제받을 권리죠. 개념이 틀립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나오면 이건 뭐다? 명심하세요. 최우선 변제예요. 표현이 주임법, 상임법 어디를 뒤져봐도 최우선 변제란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나와야 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고. 그러나 이제 시험에서도 일반적으로 최우선 변제란 말을 씁니다. 쓰긴 써요. 근데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나오면 이건 최우선 변제라는 걸 명심한다. 그럼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이거 언제까지 갖춰야 돼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갖춰줘야 되고, 이거 유지해야 되죠. 언제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어야 되죠. 지역별로 소액보증금이 된다. 그러면 소액보증금을 서울 정도는 기억하자고 그랬죠. 서울은 소액보증금이 얼마? 1억 1천. 이 중에서 얼마까지? 3,700까지예요. 상임법이에요. 상가임대차법은 보증금액이 얼마? 6,5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까지? 2,200까지. 상가는 기억납니까? 근데 주임법은 이거 보증금만 갖고 소액임차인을 따지죠. 근데 상가는 월세에다 곱하기 몇을 한다? 100을 하여 합산한다. 그래갖고 따져요.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최우선 면제해주는 금액은 낙찰대금입니다. 낙찰대금의 몇 분의 몇? 2분의 1입니다. 주임법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똑같다는 거. 우리는 요거 잘 물어요. 서울 정도는 기억하고 간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고자 할 때는 확정일자는 요건이다 아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관한 내용인데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거 경매를 신청해서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되죠. 맞죠? 판결 받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를 일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 신청할 때 주택의 인도, 상가 인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시에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국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작년에 물어봤죠. 다 물어봤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럼 경매 신청할 때는 주택, 상가 인도가 필요 없는데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되나요? 인도해야 되죠. 이게 인도증명서 있어야지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다음에 임차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그랬죠.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의 등기명령제가 있죠. 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꼭 종료가 돼야 됩니다. 종료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단독이에요.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주 정도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이 등기의 효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등기 자체로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면허권을 취득하더라. 맞죠? 근데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면허권은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이에요. 그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확정일자 찍었거든요. 그 임차인 우선면허권 인정해야 하네요.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 그럼 이 임차권 등기가 됐거든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임차권 등기가 경매 신청권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경매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매권이 없기 때문에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기초하에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신청권은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하에 등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합의하에 등기합니다. 그 합의한 등기도 효력이 똑같다. 그 합의 등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합의하에 등기하더라도 이게 민법상 임대차 등기라고 했는데 그 등기 효력도 대항력 우선면허권 모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들어온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면허권 없어요. 이거 그 비용은 합의 등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임차인이 부담해야죠. 임차인이.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해두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권자입니다. 이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안 했어요. 첫 경매 개시 일정 듣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다. 맞죠? 또 그건 알고 있죠. 보증금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아니죠. 누가 문제예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다. 안 돌려줬으니까. 이거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지금?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기타 규정인데 요 기타 규정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기타 규정에서는 일단 증액 제한 규정, 경제사정의 변동등의 증액 제한 둘이 똑같죠? 몇 프로 제한? 5% 제한이에요. 그럼 주임법은 20분의 1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상임법은 100분의 5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5% 제한이에요. 단 임대차익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면서 당사자 합의로 증액합니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계약을 하거나 다음에 합의로 증액 시에는 적용이 없다. 일단 우리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도고 증액 후 1년 내는 다시 증액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또는 1년 내는 다시 증액할 수 없다. 기억해 두시고 숫자.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킵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 시일 제한하고 있죠. 그러면 주임법입니다. 주임법은 연 몇 프로? 연 10%. 연 1할이죠. 연 1할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더하기 몇? 3.5죠. 상임법은 1할 2푼이죠. 12% 1할 2푼, 연 1할 2푼 또는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에 곱하기 몇이에요? 4.5다. 중 낮은 비율이죠.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를 현재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가 몇 프로인가요? 1.5%로 내렸죠. 1.75%에서
공부하시라고 잘 모른다. 이게.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증액제한 규정, 월세에서 이율제한 규정을 초과해 지급됐거든요. 초과해 지급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주임법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명문의 규정이 있고 상임법은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초과 지급된 것은 무효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 규정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입니다. 누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근데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하는데 이거 사용 의무 있어요, 없어요? 주임법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단 당사자가 이거 사용하지 아니하고로 합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상임법은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의무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요 점 이해해 두시고, 법무부 장관 기억해야 되죠. 표준계약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죠. 이걸 작년에 물어보는 바람에 우리가 낭패를 봤는데, 어쨌든 정답은 쉬운 곳에 있었지만, 이해관계는 임대차 관계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다가 이해관계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죠. 이때 계약을 하려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는 누구 동의서 받아와야 돼요? 임대인 동의서. 이걸 작년에 임차인으로 바꿔내는 바람에 이게 안 보였던 거, 이게 아주 치사하게 말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 그다음에 이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임대인, 임차인 인적상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적상 정보 제공 요청 못 한다. 됐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일단 해주시고, 정보 제공은 요청은 어디다 하느냐? 확정일자 부여기관이에요. 그럼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모두 편면적 강행중성을 띠고 있죠. 자, 그러면 주임법과 상임법 비교는 여기까지인데, 상임법에는 주임법에 없는 규정이 있더라. 일단 계약갱신 요건 했어요. 상임법에. 그 다음에 우리 상임법에는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그럼 권리금 규정이 있는데,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임대인은 언제서부터 이거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요게 개정된 거죠. 6개월 전부터 요거 권리금에 대한 지급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희우 있습니다. 희우 몇 년? 3년의 희우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어떻게 해주시고, 권리금 표준계약서 있죠.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장이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국장은 그러면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도 있더라.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다만 이 권리금 규정은 거기 그 요약집 이거 수정해야 될 건데 내가 미쳤나 봐. 적용 제외 있죠. 155쪽에 맨 밑에. 찾았어요? 준대규모 점포와 국공유산은 제공이 제외된다고 그랬죠? 155쪽 맨 밑에. 근데 거기 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 제외거든요? 근데 그게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전통시장 지워버리세요. 전통시장 지워버리라고요, 아예. 전통시장 임차인 권리금 보호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 못 받는 걸로 돼 있죠? 보호 받습니다. 지우시라고. 미쳤나 봐, 내가.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나 봐요. 전국 모의고사나 오류범한 거고, 야, 이거 이제 하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내가. 난 그런 실수를 내 자신이 용납을 못해. 이게. 근데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다면서요.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권리금 보호 그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임법에는 또 상임법에는 또 특별 규정이 해지 규정이 있죠. 해지. 상임법 잘 알아요? 몇 기 차임연체? 3기. 주임법은 2기 차임연체. 그래서 주임법은 2기 차임연체라는 규정은 없죠. 민법에 따라서 2기 차임연체 시는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임법은 전대차 준용 규정이 있죠. 적법 전차인이 보호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적법 전차인 계약갱신 요건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래서 적법 전차인. 그 다음에 적법 전차인은 증액 제한 규정과 월세 이거 전환시 이율 제한 규정 보호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차인에게도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요. 3기 차임연체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에서는 아주 보증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주의하자고 그랬는데, 보증금 제한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보호되는 규정이 있죠.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초과하더라도 보호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일단 요건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잘 공부하셨다면서요. 불러보세요. 대권 3기 뭐라고요? 요구 대권 3기 요구 또 표준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럼 대가 뭐예요? 대항력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 3기 차임지차 해지 규정이네. 요구가 뭐예요? 갱신요건 표준계약서 이것을 암기함과 동시에 규정으로 풀었었을 때 뭔 얘기냐면 이거 연습 이제 9, 10월 달에 제가 시키는데 28회 때 그렇게 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다음 중 보증금 제한을 초과했을 때 보호되는 규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우선면역권 적용 안 되죠. 임차권 등기명령제 적용 안 돼요. 증액 제한 규정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풀어 쓰는 거야. 문제로. 예를 들어 양수인은 임대리지를 그대로 승계한다. 적용돼야 안 돼요?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어요.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그게 뭐예요? 대항력. 뭔 말인지 되세요?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되세요? 갱신요건은 적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조문으로 풀었었을 때도 알아봐야 돼요. 연습을 해볼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했나요?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이건 지우지 말라.